네, 투자 손자문법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문법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간략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요,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국내 증시에 맞는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자,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 짚어봅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호실적 기업의 투자로 시장을 이기는 방법 알아보고요. SSM에 대응하는 동네 슈퍼만의 생존 전략을 살펴봅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요, 지수 반등 시 주식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유로존 위기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라. 신용원 연구원 1900선 지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일시적으로 깨졌죠. 최희용 대리 과감한 저가 매수 가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게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원 대표는 오전엔 관망, 오후에는 낙폭 축소를 공략해라라고 했습니다. 좀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라는 의미 같고요. 자,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이 통신, 음식료, 게임 업종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는 음식료 업종인 오리온이 나왔었고요. 박소영 대리는 실적 좋은 게임주의 단기 매매, 자, 신용원 연구원은 IT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정유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 김훈 대표는 음식료, 게임 업종, 지수방어 종목을 단기 매매하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음식료와 게임 업종 등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주문들이 중복돼 있었습니다. 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좋지 않은 오늘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요즘 지수가 정말 산 넘은 섬인 것 같습니다. 예, 유럽의 그리스 유로존 탈퇴 리스크 부각, 그리고 중국 지표 악화 등 다양한 악재들이 매번 불거지는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JP모건의 파생 상품 손실확대 소식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질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가 내릴 만큼 내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하락의 초기 구간이라면 무조건 피해야겠지만 최근 지수가 5월 들어서만 100포인트가량 내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낙폭 확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관망 전략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봐서는 밸류에이션과 낙폭과들을 감안해서 네, 현재 지수가 1900선까지 깨고 있는데요. 과감한 저가 매수 전략을 해보자, 즉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보자고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간단히 짚어보면 네, 최근에는 뚜렷한 테마가 없습니다. 또 투자 심리 악화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IT 업종 및 과매도 테마주를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오늘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업종에서는 정유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예, 오늘 관심 업종 정유화학 업종이고요. 불과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내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중소형주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전부 대형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SOL, 하나케미칼, 호남석유, 금호석유 등 경기 민감 정유업종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속된 하락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경기 둔화 리스크가 부각된 것은 있지만 이미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오늘 정도라면 분할 매수 전략을 과감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도라면 과감한 분할 매수. 종목,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SOE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기 둔화, 중국 지표 악화, 그리고 유럽 관련 악재가 화학업종의 가장 큰 직격탄이 되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낮췄다는 것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정제 마진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및 모멘텀, 그리고 저가 매수,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국 긴축 완화, 저평가,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의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인 92,000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는 8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시장은 그리스 연정 구성 합의 실패랑 결국에는 금일 밤사이 일어날 독일과 프랑스 정상 이제 회의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살아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급 공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와중에 개인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팔자로 지금 시장에서 외치고 있고요. 단순히 코스닥 시장에서만 개인이 100억 넘게 사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은 지금 뭐 1900대가 밀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 일단 생각이 되고 더 이제 하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주체별 수급상 자세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장의 메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금일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300억 팔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68억, 전기가스 68억, 금융업 34억, 화학업종은 15억 정도 사고 있는데 뭐 별 의미는 없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화학업종 180억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 5억 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34억, 유통업 43억 팔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 아무래도 전기가스 인상료에 대한 그런 하반기 코멘트와 함께 그리고 워낙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는 쪽 이쪽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35억 정도, 통신업 5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사실 아침 4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세로 좀 전환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 업종에서 사실 사기보다는 파는 모습이 좀 역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뭐 보시면은 거의 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요. 역시 제약업종 그동안 이틀 동안 뭐 많이 올랐었던 셀트리온을 외국인이 66억 정도 팔고 있고요. 제약업종에서 그래서 특징적이고 개인이 78억 정도 추격 매수하는 모습이지만 역시 좀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모습은 사실 안 좋아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아침에 200억 현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개인은 400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뭐 감망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걸로 보이니 이렇게 좀 놀리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현물 매수 아침에 시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이 또 다시 따라 붙는 모습. 그러면서 외국인은 현물을 비싸게 파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모르겠다면서 장중 계속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역시 특별한 플레이를 안 하고 있고요. 섣불리 살 필요 있겠냐? 관망을 하자. 외부 변수 불확실성 아직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두는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아침에 좀 3%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까지 밀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기 또 부품주입니다. 파트론이라는 무선 안테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안테나 사업을 좀 주된 영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영상용 카메라 모듈 쪽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요.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계속 스마트폰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이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몰렸습니다. 연기금과 투신, 은행 쪽에서 거의 지금 일주일째 순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종목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외형 성장에 따른 재평가 국면으로 돌아선 만큼 13,000원 중반에 좀 사셔도 크게 물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정도는 좀 짧게 손절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떻게든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10% 내외로 좀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결국엔 리스크 관리에 좋을 거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파트론에 대해서 가격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네, 뭐 지금 좀 가격이 밀렸는데요. 13,700원인데요. 13,500원 정도 좀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 일단 판단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기간의 수급이 끌어올리면서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 지금 유치한 위치가 12,8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지난번 저점 하단에 평행선을 그으면 12,0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10%좀 넘게 16,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자국의 3위 은행인 방키아를 국유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로존의 위기 해결 방안이 변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가 리포트에서 예상치보다 높은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투자하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형 슈퍼마켓 881곳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을 조사해 동네 슈퍼마켓의 생존 키워드로 SUPER, 슈퍼를 제시했습니다. 음료 업체들이 2030 여성들을 위한 콘센트의 음료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 건강, 피부 보호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2의 그리스로 지목이 됐던 스페인이 대형 은행 국유화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내려는 고유책인데요. 이번 조치로 유로존의 해법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 스페인 정부가 자국의 3위 은행이었던 방키아를 국유화했는데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그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그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스페인 정부는 계속해서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그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국유화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2007년 이후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현재 그 부동산 대출들이 담보 비율을 못 맞추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문제 자산을 헐값에 이제 국유화시켜서 금융기관의 디폴트를 막아서 이제 은행의 신용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기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기관만 도와주게 되면은 특혜 시비도 있고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국유화해 버리면은 자산을 빼앗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은행의 리스크가 전체 국가의 어떤 은행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은행들 중에서도 이번에 국유화됐던 방키아 은행은 이제 대형 은행 중에서도 유독 부실했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들로 이제 스페인 은행들의 안정성은 상당히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문제를 돌아가서 국유화 이제 유럽 해법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 문제 이전에 3월 달부터 갑자기 유로 위기가 다시 재부각됐던 거는 스페인 은행 부실 자산 문제가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페인의 은행 자산 국유화 이후에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크다는 건데요. 미국도 2008년 리먼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금융기관 부실 자산을 그 정부가 인수하고는 바로 첫 번째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로존 해법이 계속 긴축이었다면은 이번 프랑스 은행 부실 자산을 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유로존 해법이 긴축보다는 이제 성장이나 양적 완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재밌는 투자 전략을 제시한 리포트가 하나가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1분기에 그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매수해서 한 3분기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라는 이제 리포트입니다. 그 요즘 증권사에서는 퀀트라는 분야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퀀트는 통계학으로 이제 숫자로 이제 투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해서 과거에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도 투자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분야입니다. 그 이번 재미있게 읽었던 퀀트 레포트는 이제 1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의 기대보다 한 1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한 5천억 이상의 시총을 가진 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실적이 끝난 이제 4월 말을 지나서 5월 초에 매수를 해서 그 3분기 말인 9월 말까지 갖고 가면 평균 14.9%의 수익률을 얻는다, 이런 레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었던 것은 이제 2004년부터 1분기에 사서 2분기 말에도 팔아보고 3분기 말에도 팔아보고 연말에도 팔아봤더니 가장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이제 그 3분기 말에 14.9% 나온 것이 가장 좋은 실적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을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을 매수해서 9월 말에 팔면 평균 14.9%의 그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상당히 솔깃하고 재밌는 투자 전략이긴 한데요. 이런 투자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4.9%의 수익률이 나왔지만 2004년하고 2006년에는 실은 마이너스 수익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이제 9%가 나온 건데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바로 올해가 2004년하고 2006년처럼 마이너스가 나는 해인지 아닐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14.9%라는 이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지만 과연 올해가 그런 플러스를 내는 해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는 해인지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좀 망설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자,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기업 편의점의 확장 속에서 동네 슈퍼마켓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생존 키워드를 제시했다고요? 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SUPER이라고 그 동네 슈퍼들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 소비자하고 가까운 이점을 살려서 그 소규모 슈퍼끼리 또 연합을 해서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이나 물류비를 절약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마트의 이제 에브리데이나 롯데마트의 롯데슈퍼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이제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길 때 많이 제시됐던 이제 생존 전략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형화될수록 효과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동네 슈퍼마켓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마트라고 그래도 그 지역의 특성을 못 살리거나 했을 때는 퇴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소 슈퍼에서도 좀 더 이제 그 경영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을 한다거나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자구 노력이나 이제 상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어떤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마트에 가보면 2030 여성들을 위한 음료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칼로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앤 제품도 등장했더라고요. 음료업계 새로운 트렌드 살펴볼까요? 네, 그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이제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몸매나 건강 피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음료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또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이제 향후 빅데이터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점점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음료를 만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음료를 만들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붉은색 병이 있다면 어느 디자인을 몇 병이나 만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와코루 같은 이제 속옷 전문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와코루의 그 매장에 손님이 오면 그 직원이 직접 수치를 재고 이제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했는데 그 단골 고객이 왔을 때 그 판매 직원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 손님에게 맞는 어떤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 고객의 수치뿐만 아니라 선호하시는 제품의 경향도 이제 능동적으로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와코루 회사 자체도 특정 디자인을 만들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 제품 생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원가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고객도 자기 자신의 어떤 니드를 잘 알아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역시 빅데이터 활용이 음료 업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이후 전국 혼란에 빠진 그리스에서 이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그 연립정부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1당과 3당, 7당을 모아놓고 거기서 의결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내일 밤까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로존의 그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 유로존 잔류할 것을 얘기했고, 또 그리스의 여론을 보면 약 50% 이상 되는 어떤 국민들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예전에 드라마화로 가는 그런 건 상황은 아닐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지만, 그래도 아직 그 대다수는 이런 잔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힘을 축적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만큼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꼭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인한 파급 효과와 또 향후 전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아주 엄청난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충격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채무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해준 상태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가 재정 건전성을 가는 과정 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은행들이 사실은 많은 채권을 이제 상각한 상태고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번질까봐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 오늘
뉴스 나오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뭐 3,20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러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유로존 경제로 보면 네 번째 정도가 되고 있고 나라고요. 또 이탈리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제가 가중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지금 그 메르켈 총리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태고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좀 요구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재정 협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가 또 주요 강권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하고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존을 재정립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번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하고 독일이 되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지금 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메르켈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재앙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아마도 유로와의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큰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일환으로 EU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탈퇴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자꾸 주면서 압박하는 것도 그리스가 탈퇴를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최선의 선택이 나온다면 유로존은 새롭게 다시 상승의 기로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었던 것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는 자리입니다. 이 만남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독일에서 그 올란도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선물이 이제 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신재정 협약이 아마 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올란도 대통령도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독일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나오죠. 하나는 ECB의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을 물가 안정에서 정말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왔고 정말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미국 FRB처럼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끔 하는다라든가 아니면 EIB라 해서 유로존 투자은행에 2천억 유로 정도를 다시 출자를 하게끔 유도해서 그거로 공공재를 가져가고 그 공공재를 통해서 프랑스의 고용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본 첫 번째 건이 나오면 일단 시장에는 폭등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라도 시장에는 뭐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긴축에서 다시 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급반등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독일의 입장에서 이번에 그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미니 총선이 이루어졌었는데 오히려 긴축파가 좀 많이 의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메르켈 총리도 이번 특별 정상회담이나 올란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서 뭔가의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락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망하셨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서울경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870 전후를 계속 제가 바닥으로 2050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886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리스가 탈퇴하는 거라든가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워서 서로 갈라진다든가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이 아마 최저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화에서 아마 틀림없이 시장에는 큰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 증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지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4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7% 하락한 2,367.0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더 큰 부담감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시장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을 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3년 사이 중국의 공업 성장률 계속적으로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예상치 또한 1분기 8.1%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경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인 만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 완만한 게 이어져 나갈 것이라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러한 흐름세로 인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긴축 완화 기조만 이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 중국 경제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하락세 속에서 이러한 흐름세 계속 이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하락 기조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준율 인하 등 긴축 기조 완화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이 상승 기조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 내부의 부담보다는 이러한 글로벌 악재에 따른 부담감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지수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전략 후강의 장세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한 중국 증시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 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뉴스에서 많은 나오는 기사들을 가지고 향후 미래의 경제를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입니다. 오늘 장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증시 돌파구라든지 해답을 좀 찾는 방법을 좀 제시해드려서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죠. 과연 그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 그리스의 향후 방향성과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히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불안이 재점화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2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0대에서 그 1750포인트까지 불과 2주, 3주 만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굉장히 큰 변동성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2012년, 2년이 지나서 똑같은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로존을 과연 탈퇴할 것인가, 탈퇴를 안 할 것인가, 이제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슈들을 몇 개 꼽아보게 되면 독일의 기민당이죠. 그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당입니다.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긴축 완화 정부들이 유럽 국가들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독일로도 좀 이렇게 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 그 보조금을 축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약간 힘이 약해지게 됐을 때는
이 태양광 산업의 보조금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상당히 많았던 점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일단 태양광 보조금에 대한 축소 반대라는 그런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현재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골칫거리를 안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가가 그렇게 120달러까지 급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바로 그 해답이 셰일가스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창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유럽의 지도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지도가 나오고 있죠.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가운데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가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스는 사실상 유럽에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 해운 선사라든지 선박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바로 이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중해를 통과하고 유럽 국가들과 교육을 할 때 보통 이 그리스를 많이 거쳐가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물류 산업의 유럽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중개 역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유럽 국가에 속하냐 아니면 중동 국가에 속하냐 그런 측면도 굉장히 좀 많이 따지고 있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싸움이 예로부터 중동과 그 유럽 국가의 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뭐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온 것이 좀 과거로부터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있고요. 동쪽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향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오늘 시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국 그 정부 주요 국가들의 그 시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질 텐데요. 사실상 그 산업이나 뭐 국가들을 판단할 때 거기에 주인이 된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그리스의 실업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2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청년층도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스의 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채들을 그리스가 향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3,300억 유로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49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 부담이 그리스에겐 역시나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유로존 탈퇴 또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산업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됐을 때 이제 드라크마라는 그 그리스 통화를 쓰게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걸로는 이 드라크마가 한 50%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됐을 때 수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는 수출 산업이 없습니다.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류 운송하고 그리고 관광이 전부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익 측면에서 늘어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무역 흑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원 적자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봤을 때는 유럽 국가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산들을 국가의 자산들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한국까지도 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점들은 눈독을 들이고 있겠죠.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그 가스 사업자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 뭐든지 좋죠. 소비 대국이고 그다음에 생산도 대국이고 하는데
브랜드 가치가 워낙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어려울 때 작년부터 이미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사들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국가로 진출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유로존 자체를 유로존 탈퇴를 지금 현재 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르켈 총리도 어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리스가 탈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그 많은 부채들을 갚아나가면서 이자를 갚으면서 평생을 고통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권을 찾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한 곳이 자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나가는 쪽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유로존을 탈퇴를 하고서 이런 그리스나 러시아가 선박을 말 그대로 그때 선박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방관하는 입장에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자,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썼는데요. 기민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분명히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어떤 기운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상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보조금 축소에 대한 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긴축 완화에 대한 건데, 사실상 그 독일이 그 태양광 보조금을 축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가 부분에 대한 그 에너지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유가가 안정됐을 때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말 그대로 늘려가게 되면 유가는 결국 안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를 지금 현재 탈퇴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직접 얘기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긴축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는 독일 자체가 유럽의 중심 국가라는 것을 어떤 굳건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작년부터 나온 음모론도 있는데요. 음모론이 뭐냐면 그리스를 탈퇴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의 국채들을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그리스의 국채는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음모론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점들도 너무 음모론이라고 해서 그걸 믿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음모론이라고 해서 너무 배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가 압력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긴축 완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반대로 긴축 완화 시에 물가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긴축 완화 시에는 물가 압력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이제 긴축을 하게 됐을 때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채들을 갚아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좋아하게 되죠. 근데 두 가지를 다 못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것들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바로 이제 셰일가스라는 그 안반에서 뽑아내는 그 셰일가스를 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에너지 유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셰일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셰일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 에틸렌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석유 화학 업종들이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에틸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제조업의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더 많은 이런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됐을 때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가스 강국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한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첫 번째는 물가 압박이라는 부분들 역시나 완화하고 가야 된다는 측면이 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역시나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가 문제가 됩니다. 셰일가스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인데요. 미국의 그 셰일가스 산업 확대 시에는 분명히 에너지 부담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가 하락은 더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유가 안정을 더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 별로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독일 등이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런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 떠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큰 여파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셰일가스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각국 정부에서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타겟팅을 지금 잡고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재생 에너지, 녹색 산업 선정이라는 거 물론 좋은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결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너지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이 지속적인 부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뭐 풍력,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까지도 있는데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래서 ES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여타 산업도 그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점들 또 이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경제 상황에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무 이른 긴축 완화,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게 긴축 완화인데 결국에는 긴축 완화 조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긴축 완화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이른 긴축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나 작년부터 계속됐죠. 자원 그리고 에너지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안정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국제 상품 시장의 불안정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말 그대로 투기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증시는 더 큰 폭으로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변동성 확대라는 것은 사실상 증시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물론 높게 상승하는 것도 분명히 변동성 확대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증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어지럽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상품 가격도 거침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조해서 증권시장도 역시나 거침없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말 하셔야 되는 구간은 이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구간에서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당연히 중요한 것은 바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섹터별 선택과 그리고 기업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원가 부담 많이 받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주, 음식료업주, 그리고 제약업종들이 그런 섹터에서 부담을 받습니다. 그런 점들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에서 지금 현재는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많은 기업들을 지금 선별해 놓으시면 향후에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자,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합니다. 19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회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같은 급락하고 있는 장에서 대응법에 대한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한
대한 조언을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